안녕하세요. 이민경 행정사입니다. 이민경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슈퍼 제네럴리스트로서 이민경 행정사가 의학 외품과 관련해서 자문을 했던 컨설팅을 했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립니다. 이제 슈퍼 제네럴리스트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스페셜리스트가 되라.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되라. 이제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된다면 이제 가장 신뢰받는 이제 지식인으로서 부가가치가 높은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근데 우리 사회가 굉장히 다양하다 보니까 이런 스페셜리스트만 존재한다면은 A라는 분야와 B라는 분야를 복합적으로 해석해서 요새 말로 융합해서 어떤 개발을 한다든가 분석을 한다든가 또는 상승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든가 이런 게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A라는 분야의 전문가, B라는 분야의 전문가, C라는 분야의 전문가가 모두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의견을 논의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각 분야와 분야가 충돌하는 부분도 생기고 분야와 분야와 연결이 안 되는 사각지대도 생기게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바람직한 거는 각 분야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면서 동시에 여러 분야를 동시에 알고 있는 사람이 이제 이 세상에 존재한다면 그 사람이 가장 그 부가가치가 높은 어떤 가치 창출에 중요한 존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와 같은 존재를 슈퍼 제네랄리스트,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을 제네랄리스트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이제 한 분야에 깊이 있게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스페셜리스트. 근데 각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전문적인 지식도 가졌으면서 전체적인 것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슈퍼 제네럴리스트라고 제가 명명하였습니다. 예, 그런데 그와 같은 생각을 제가 이제 옛날에 했던 배경을 보면, 제가 국회에서 이제 보좌관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국회, 제가 1988년에 국회를 처음 들어갔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법안을 발의를 하고 제정을 하거나 개정을 하는 과정에서 그 법을 코디네이팅 할 수 있는 파트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국회 안에 법제실이니 뭐 여러 가지 그 지원 시스템이 구축이 됐는데, 그때는 그냥 법사위라는 게 존재하는 정도고 각 의원실에서 알아서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안을 만들다 보니까 국회의원 발의 법안 수가 아주 숫자가 적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혹이 뻗쳐 있는 이민경 행정사는 그때 당시 이민경 보좌관으로서 법안을 발의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때 이제 제가 주로 여성 의원을 많이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여성 정책도 알고 또 뭐 고용, 그러니까 남녀 고용 평등법이다 그러면 고용에 대한 것도 알고 또 법 제정에 대한 입법에 대한 것도 알고 이런 거를 다 아는 사람이 누가 없을까?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여성과 관련해서는 여성 전문가에게 물어봐야 되고, 또 고용에 대해서는 노동 전문가에게 물어봐야 되고, 법에 대해서는 법 전문가에게 물어봐야 되고, 그래서 아주 제가 그 법안 발의를 위해서 머리를 쥐어 짜면서 여러 분야 사람들하고 대화해서 코디네이팅을 하면서 그런 아쉬움이 있었던 거죠. 이런 여러 분야를 동시에 알고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랬는데 이제 그런 니드가 제 내면에 있었기 때문에도 있고, 제가 또 우연치 않게 다양한 분야의 경력을 쌓다 보니까 어느 결에 제가 이제 슈퍼 제네랄리스트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저는 기업에서 기업 20군데 정도에서 이제 모니터를 했기 때문에 기업 경영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됐고,
그다음에 KBS 리포터로서 5년을 경험을 가졌기 때문에 언론, 홍보, 마케팅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국회에서 보좌관을 하면서 행정이라든가 또는 입법이라든가 법과 행정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서협회 회장을 하면서 시장과, 왜냐하면 비서협회 회장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비서협회를 운영하는 운영자금을 확보해야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학원 운영이라든가 시장 경제를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거죠. 제가 서초센터 관장을 또 4년 동안 하면서도 그와 같은 체험을 했습니다. 이런 이제 그런데 이제 제가 행정사를 하면서는 또 우연치 않게 식약청 업무, 화장품이라든가 의약외품이라든가 이런 업무들을 또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정말 너무나 다양한 분야를 비정규직의 인생으로 여기저기를 전전하다 보니까 졸지에 슈퍼 제네랄리스트가 된 겁니다. 그와 같은 이제 저의 전문성을 인정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연락을 주시는데, 제가 오늘 소개하는 케이스는 어느 한 회사가 이제 동물용 의약외품도 생산하고 또 인체형 의약외품도 생산하고 생활화학 제품도 생산해서 판매하는 회사인데, 그 연구소장님께서 폭풍 서치를 하시다가 저 이민경 행정사를 찾은 겁니다. 찾은 이유는 그 회사가 의약외품 손소독제를 판매 유통을 제조 판매 유통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적발이 된 거예요. 적발이 됐는데 그 적발 시점이 2020년에 적발이 됐는데 그거를 방치하면서 2024년이 된 거죠. 그 시점에서 아직까지 행정처분에 대한 결과도 아직 안 내려졌고 형사처벌에 대한 것도 아직 안 내려진 그와 같은 상황에서 양도양수를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재고 판매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이런 생각 때문에 이 연구소장님이 이제 부임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이제 미션이 주어진 거죠. 당신 이제 연구소장 됐으니까 이와 같은 현안들을 한번 풀어보십시오 라고 했는데, 이제 이 부분이 막막하다 보니까 폭풍 서치를 하면서 저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보내오신 질문의 내용은, 첫 번째는 2020년에 식약처로부터 받은 행정처분 예고는 의약외품 전 품목 제조 정지 6개월로 되어 있으며, 이 처분은 제조만 정지되는 것이고 재고량에 대한 판매 행위는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가능한가요? 두 번째, 행정처분과 형사 고발된 내용과는 연관성이 없는지요? 다시 말하면 검찰에서 무혐의를 받으면 행정처분도 철회 요청할 수 있는 것인지요? 또 세 번째는 행정처분 받기 전에 제3자에게 품목 허가권을 양도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또 네 번째, 제3자에게 품목 허가권을 양도하였을 경우 당사에서 제조한 해당 품목의 재고량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판매 행위를 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허가권 양도와 함께 제3자에게 양도해야 되는지. 다섯 번째는 제조업이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근거 법령과 조항은 무엇인지. 여섯 번째는 행정처분의 공소시효가 존재하는지. 이와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불행하게도 이 연구소장님이 질문하신 6가지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은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연구소장님이나 그 회사가 이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은 뭐냐? 이 회사가 처벌의 사유는 뭐였냐면은, 이제 자기네도 의약 외품을 제조하는 회사인데, 이제 아마 물량이 많아서 그랬는지 다른 제조회사에게 OEM을 맡긴 거죠. OEM을 맡겨서 제조 판매를 했는데, 그 와중에 확인이 된 것이 OEM을 맡긴 그 상대 회사가 제조업 등록이 안 된 회사였던 거죠.
그러니까 무허가 제품이 졸지된 거죠. 그래서 이제 행정처분이 됐는데 문제는 품목 허가를 받은 제품에 대해서 문제가 돼서 적발이 됐다. 그러면 A라는 해당 품목만 판매 정지가 되는 거지만 제조업이 무허가 제품이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그 제조업체와 OEM 계획을 할 때 계약서를 작성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뭐 그런 것도 별로 특별한 게 없다는 거예요. 제가 왜냐하면 계약서를 갖고 계시냐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계약을 할 당시에 나는 이제 제조 과정을 B라는 회사에 OEM을 맡기는데 품목 A에 대한 제조를 의뢰했다. 뭐 이런 식으로 품목에 대한 나열이 있을 경우에는 이 지금 저한테 상담 의뢰를 한 회사가 품목을 뭐 한 10개, 20개를 하는데 그 제조 의뢰를 한 거는 단 A 제품 하나다. 그러면 이와 같은 모든 내용이 A 제품에 대한 허용이 되는데 해당이 되는데 이 회사는 그 제조업체와 제조 계약도 뚜렷하게 맺은 것도 없고 제조 계약을 함에 있어서도 어떤 품목을 OEM을 맡겼다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포괄적인 행정 대상, 처분 대상이 돼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이 이제 그 긍정적인 답변을 얻기가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내용의 연관성이 있느냐 가정해서 형사고발 사건이 이제 무혐의다. 그러면 행정처분도 무효가 되느냐 이런 의문을 해주신 겁니다. 행정처분은 식약청이 주체가 되는 거고 형사고발은 이제 검찰 쪽에서 조사를 하게 되는 건데 그거는 각각이 약간의 이제 반영은 될 수 있을지언정 그 무혐의가 행정처분도 무효가 되는 그와 같은 상황은 되지 않는다는 사실. 그리고 이제 이 회사를 통해서 우리가 반면교사로 깨닫는 거는 왜냐하면 여기 행정처분을 했을 때 6개월 행정처분이다. 그러면 그 이후의 거는 이제 생산 판매가 유효할 수 있는데 이 처분 결과가 너무 장기화가 되다 보니까 결국은 4년 동안 생산한 이 회사의 모든 제품이 이 처벌에 묶여 있는 결과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벌을 받았는데 그 처벌 주체인 행정기관에서 아무 소식이 없다고 자기도 손 놓고 있다 보면은 그 결과에 대한 모든 게 기간이 연장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땐 조속하게 빨리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성을 보여서 이 문제에 종결을 지었어야 되는데 그냥 아무 소리도 없으니까 안전하다라는 오해를 하면서 4년 동안 경과가 되다 보니까 양도양수 할 수도 없고 재고량을 판매할 수도 없는 그런 굉장히 불행한 결과가 나온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이제 많은 사업체들이 운영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긍정적인 또 발전적인 운영과 매출 유발도 되게 중요하지만 위반을 하지 않아서 처벌 문제가 발생됐을 적에 처벌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예방적 차원의 행위가 아주 중요하고 그와 같은 처벌이 발생됐을 적에는 그걸 대응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사실 이런 슈퍼 제네럴리스트이긴 하지만 이미 모든 게 종결돼서 뭐 행정심판이라든가 행정소송이라든가 이와 같은 절차까지는 제가 대응을 안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고 그 전 단계에서 이제 공무원을 설득하고 공무원에게 읍소하고 공무원에게 의견을 제출한다든가 소명을 통해서 이제 더 큰 사태까지 벌어지지 않을 수 있는 그 단계의 일을 제가 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소송이라든가 이런 단계까지 가면 굉장히 장기화돼서 저도 그 업무로 지치게 되고 또 거기까지 갔을 때는 이제 그렇게 긍정적인 결과를 얻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가래로 막을 걸 뭐로 막는다고 작게 끝날 일을 엄청 큰 사건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행정 처분 공문을 받았다. 그러면 이제 그때서부터 슈퍼 제네럴리스트인 이민경 행정사를 찾아서 초기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졌으면 하는 기대를 하면서 제가 슈퍼 제네럴리스트로서 각 분야를 포괄하고 융합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를 그 문제를 키우지 않고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여러분과 공유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유튜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 여러분에게 유익한 컨텐츠를 갖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봐주셔서 감사합니다.